나 좀 살려줘. 여기서 나가면 죽어.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시어머니가 침대 난간 틈에 몰래 숨겨둔 쪽지였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겹겹이 배어 있었어요. 이 한 줄을 쓰기 위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쪽지를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꽂혔어요. 재수 씨만 입 닫으면 모두가 편해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친아들이 아닌 저에게 살려달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된 그날 밤, 이들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9시가 넘은 시각,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화면에는 발신번호 제한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급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307호로 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연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재발신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안내 멘트가 귓속에서 맴도는 동안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307호. 그 번호를 듣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요양병원의 병실 번호였죠.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시댁 식구들이 방광제로 그 병원에 맡긴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끝이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낸 세월이 죄책감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댁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지연은 혼자 살아남기에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간절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 숨죽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어요. 지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택시를 잡아타고 요양병원 주소를 말하는 동안에도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미끄러져 갔고 지연의 손바닥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식은땀이 끈적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연의 앞에 요양병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면 그저 평범한 건물이었을 텐데 밤에 보니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마치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지연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정문을 밀었습니다. 병동 안은 대낮임에도 조용한 곳이라 들었지만 이 시각에는 숨소리조차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 가득 찬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지연의 목구멍을 찔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유독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지연은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05호, 306호. 그리고 마침내 307호 앞에 섰을 때 지연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문 옆에 붙어 있어야 할 환자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듯 이름표가 있던 자리에는 하얀 접착제 자국만 남아 있었죠. 마치 이 방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것처럼 지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문 손잡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침대 옆 작은 보조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볼은 움푹 패여 광대뼈가 드러났고 팔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는 모습이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 흐릿했던 눈에 갑자기 빛이 돌았어요. 마치 컴컴한 바닷속에서 수면 위에 햇빛을 본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눈이 절박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전신마비로 미동도 없어야 할 시어머니의 손끝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더니 지연의 손등을 긁듯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미세하게 돌리며 침대 난간 쪽을 가리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침대 난간 틈새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듯한 작은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지연은 재빨리 그 종이를 빼내어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본능이었죠. 이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돌아보니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편의 형,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입술 끝만 살짝 올라간 비열한 웃음이었고 반면에 눈빛은 웃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짖는 표정처럼 지연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섬뜩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뵈러 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태주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지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지연의 주머니 쪽으로 잠깐 향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지연은 주머니 속 종이를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손끝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산소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올랐고 가쁜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분명한 공포의 반응이었죠. 지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살짝 올려주는 신용을 하며 지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니까 재수 씨가 신경 쓸 것 없어요.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세요. 그 말투에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태준이 병실 문 앞에 서서 지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지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비로소 주머니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번진 잉크로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비뚤비뚤했어요. 나 좀 살려줘. 옮기면 안 돼. 지연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시어머니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남긴 메시지라는 뜻이었죠. 살려달라니. 누구에게서. 옮기면 안 된다니. 어디로 옮기려는 건가. 지연의 머릿속에서 아까 본 태준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그 비열한 미소, 시어머니를 볼 때 드러난 공포의 반응, 뜯겨나간 이름표, 그리고 누군가 몰래 걸어온 발신번호 제한 전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지연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 종이를 꼭 쥔 채 지연은 어두운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시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찍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는데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구겨진 종이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지연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왜 또 온 거야? 태준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까 지연을 알아보았을 때의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침대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어머니의 눈은 점점 더 크게 떨렸고 동공 안에 극도의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공포는 무엇인가? 아들 얼굴을 보고 저렇게 겁에 질리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러운 척 시어머니의 이불을 매만졌습니다. 그 동작이 얼마나 능숙한지 마치 매일같이 효도하는 아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태준이 내려놓은 가방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서류 한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다가 서류 위에 찍힌 굵은 글씨를 포착했어요. 재산 처분이 임장. 5글자가 지연의 눈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준이 눈치채면 안 되었으니까요. 지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3년 전 무리한 투자로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남편 생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인 어머니의 재산 처분이 임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꺼진 얼굴, 공포에 떠는 눈동자,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 이 모든 것이 한때 따뜻했던 사람의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에 지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득 지연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지연은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종일 일해도 식탁에 앉으면 시선은 차가웠고 잘해도 한마디 칭찬 없이 지나가는 나날이었죠. 그런 날들 속에서 유일하게 지연을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밥그릇 하나를 더 챙겨주던 손. 명절이 끝나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옆에 와서 말없이 행주로 그릇을 닦아주던 손. 그 손의 온기가 지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가, 내가 버텨야 한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껴둔 비상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아무리 매섭더라도 이것만큼은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시댁 식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등을 돌릴 때 끝까지 지연의 곁에 남아서 방패가 되어준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어요.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큰아들 태준에게까지 소리를 높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연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지금은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아들 얼굴에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높고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혜란이었습니다. 태준의 아내, 지연의 동서였죠. 혜란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지연은 혜란의 가식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혜란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다가 지연을 발견하자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감추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동서. 여기까지 웬일이야? 혜란은 반가운 척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들어간 힘은 반가움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손가락이 지연의 팔뚝을 꽉 움켜쥐며 슬쩍 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 곁에 저희가 있으니까 동서는 걱정 말고 가봐. 늦었잖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지연은 혜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또 변해 있었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손끝의 떨림이 더 심해졌고 산소 마스크 안쪽에 하얗게 섞기가 서렸어요. 숨이 더 가빠진 것이었습니다. 태준에게도 혜란에게도 시어머니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태준과 혜란에게 짧은 인사를 한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온 것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곧장 출구로 향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찰나 그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미세하게 돌려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지연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면대 앞에 아까 그 여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대화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07호 환자 며느리분 맞으시죠? 제가 드린 전화 받으셨죠?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전화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미자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면 기록에 없는 약을 놓아요. 처방전에 없는 주사를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놔요. 어머님 의식을 억지로 누르는 것 같아요. 미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는데 307호 환자분만큼 이상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발 그분을 도와주세요. 미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세면대를 붙잡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모금도 뜰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약, 의식을 억누르는 주사, 재산 처분이 임장, 공포에 떠는 시어머니의 눈동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종이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그 메시지가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이대로 돌아서면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몰랐던 척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태준이 병실 문 앞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태준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지연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도 뒷걸음치지 않은 채 태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지연은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에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지연은 낮 시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 곁에 앉아 과일을 깎아드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병동 전체를 눈에 담고 있었어요. 낮에 병동은 평온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보호자들이 드나들고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동의 진짜 얼굴은 밤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어두운 진실들이 해가 지면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지연은 과일 껍질을 깎는 동안에도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 간호사실에서 307호까지의 거리, 비상구와 후문으로 이어지는 통로. 지연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 넣었어요. 오후 면회 시간이 끝나자 지연은 병원을 나가는 척했습니다.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건물 옆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병원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차 안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병동 창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밤 9시, 10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지연의 다리는 차 안에서 점점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늘 밤 반드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병동은 거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간호사실의 희미한 불빛만 복도에 길게 새어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쪽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익숙한 체격이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지연은 숨을 죽이고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익숙한 동작으로 출입카드를 찍었어요. 삑 하는 전자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준은 간호사실 앞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장 병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조용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소리만은 죽였어요. 운동화 바닥이 리놀륨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안이 아니라 병실 앞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복도 끝 모퉁이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몸을 숨겼어요. 문틈으로 엿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귀를 세웠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4시 후문으로 사설 구급차 보내. 사람 이름은 내가 따로 문자로 줄 테니까. 병원 측하고는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둘게. 지연의 등이 벽에 달라붙었습니다. 새벽 4시 후문 사설 구급차. 이것은 정상적인 전원 절차가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뒷문으로 환자를 몰래 빼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태준의 통화가 끝나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태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지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사라진 뒤 지연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1층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야간 투약 시간표 사본이에요. 공식 기록에는 절대 남지 않는 거예요. 지연이 종이를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미자가 직접 표시한 것이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밤 9시 이후에 투약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밤마다 의식을 잃으세요. 제가 야간 당직을 설 때마다 확인했는데 9시 넘어서 누군가 주사를 놓고 간 흔적이 있었어요. 미자의 손가락이 연필 표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태준 씨가 병원에 온 날짜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태준 씨가 올 때마다 처방전에 찍힌 도장이 달라요. 원래 담당 의사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지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릴 만큼 분노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거 혹시 사진으로 남겨도 될까요? 네, 빨리 찍고 원본은 제가 다시 가져가야 해요. 들키면 저도 끝이에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야간 투약 시간표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찍었어요. 미자가 떠난 뒤 지연은 병원 주차장의 차 안에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절친이자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 약사였어요. 남편 생전에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고 의리와 정의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약사에게 지연은 사정을 설명하고 미자에게 받은 투약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약 이름, 투약 시간, 용량. 박 약사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수님,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박 약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 약들을 이런 용량으로 이런 시간대에 투약한다는 건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전문가의 입에서 확인을 받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간호기록 사본이랑 출입기록,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싸울 수 있어요. 박 약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을 텐데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간호기록과 출입기록. 이 두 가지가 이 싸움의 열쇠라는 것을 지연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실에서는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기록을 쓰고 있었어요. 지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307호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보조등의 희미한 빛 아래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잠드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잠이 들면 또 누군가 와서 주사를 놓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지연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며 나가라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까지 해를 입을까봐 겁이 난 거였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한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지연은 그 차가운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마비된 몸으로는 흐느낄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 없었던 거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간호기록, 출입기록, 투약시간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손에 넣겠다고, 이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를 꺼내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연은 307호 맞은편 빈 병실의 보호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환자의 기침소리, 그리고 307호 안에서 일정하게 울리는 모니터의 전자음까지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구분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삐삐. 일정하던 전자음의 간격이 갑자기 좁아지더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바뀌었어요. 지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서자 307호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뛰었어요. 불과 몇 걸음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끝없이 긴 복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밀어젖히고 병실에 들어선 지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 모니터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화면 위에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88, 81, 77. 숫자가 곤두박질 치는 속도에 지연의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가 72에 닿는 순간 모니터는 빨간 불과 함께 귀를 찢는 경보음을 쏟아냈어요. 지연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잿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고 전신마비로 꼼짝도 못하는 손끝만이 침대 시트를 긁듯이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잔뜩 차 있었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숨이 막혀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산소호흡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가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고의로 조금씩 돌려서 산소 공급량을 미세하게 줄여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연은 밸브를 만지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대신 지연은 침대 옆 비상벨을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지연은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 한가운데 서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응급입니다. 307호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지연의 외침이 텅 빈 병동에 메아리 쳤습니다. 간호사실 쪽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당직 간호사 2명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헐레벌떡 달려오며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경보음이 울리는 모니터, 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밸브가 잠긴 산소호흡기. 그 모든 것을 본 태준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태준은 곧바로 표정을 바꿔 당황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수 씨, 오해예요. 내가 아까 어머님 이불 정리하다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아. 태준은 그렇게 말하며 산소호흡기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밸브를 다시 돌려 원래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거칠게 밀쳐냈어요. 태준이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단단했어요. 태준이 잠깐 멈칫한 사이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재빨리 산소 밸브를 열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72에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안전 수치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추가 산소를 연결하고 다른 한 명이 혈압을 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손끝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태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돌아보는 순간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어머니 걱정에 지친 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태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그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간호사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몇 초 전에 증거를 없애려 손을 뻗었던 사람이 이제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호사님, 산소 밸브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에 남겨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밸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태준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효자의 얼굴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보고 있었기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산소 포화도가 겨우겨우 85까지 회복되는 동안 지연은 병실을 나와 곧장 간호사실로 갔어요. 수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응급경위서를 작성해 주세요. 오늘 밤 307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밸브 상태가 어땠는지, 발견 당시 산소 포화도 수치가 얼마였는지 전부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선이 태준 쪽으로 잠깐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좀 어려운데요. 보호자 동의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 말했어요. 의료법상 응급 상황의 경위 기록은 병원의 의무예요. 보호자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기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병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수간호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간호사실에서 나오자 복도 한쪽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의 눈물은 이미 흔적도 없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연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만 입 닫으면 모두가 편해져.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젖어 있었어요. 달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혜란이었어요. 이 새벽에 어디서 온 것인지 혜란은 화장기가 번진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와 지연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동서,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 여긴 우리 집안일이야. 혜란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혜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아프지 않은 척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 307호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겨우 숨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눈은 아직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조금 맺혀 있었어요. 지연은 거즈를 적셔 시어머니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이 괴로운 거였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이마를 살며시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안 무서워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태준의 차가운 눈빛도, 혜란의 손톱 자국도, 이 병원의 어둠도 전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무섭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을 지키려면 지연이 더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연은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쳤어요. 차 쪽으로 걸어가던 지연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뽑아 펼쳤어요. 선 넘지 마라. 네 글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가 주는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어요. 누가 쓴 것인지는 뻔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 쪽지를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으니까요. 지연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안의 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의 밤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307호 환자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열람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안경 너머로 지연을 올려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정 보호자인 박태준 씨가 열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연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벽이었지만 막상 부딪히니 숨이 턱 막혔어요. 태주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기록을 요구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차단해둔 거였어요. 원무과 직원의 눈을 보니 이미 태준에게 단단히 이야기를 들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기 전 지연은 미자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손에 접힌 종이를 쥐어주고 지나갔어요. 화장실에서 펼쳐보니 야간 전담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해둔 비공식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공식 기록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밤 9시 이후 투약 없음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메모에는 밤 11시와 새벽 1시에 추가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이름도 용량도 적혀 있었어요. 공식 기록과 비공식 메모 사이의 모순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지연이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그림자가 태준이었거든요. 태준은 병원 로비에서부터 지연의 뒤를 밟고 있었어요. 지연이 택시를 잡아타는 것까지 지켜본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지연만 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 주차장 귀퉁이에서 태준과 혜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했습니다. 혜란은 갈색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매만지며 태준에게 바짝 붙어 말하고 있었어요. 재산 정리만 끝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두르자. 혜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차장의 공기가 워낙 고요해서 지연의 귀까지 닿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진 틈으로 서류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숨을 참았어요. 재산 처분이 임장이라는 글씨가 또 한 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 인감이 찍혀야 할 자리만 텅 비어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아직 인감이 없다. 아직 찍지 못한 것이다. 지연은 그 사실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태준이 아직 인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려 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분,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지연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태준 씨가 어머님이 약 때문에 깊이 잠드신 틈을 타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못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주를 묻히려 하다니.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약에 취해 축 늘어진 손을 태준이 잡아 끌어당기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 상상만으로도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삼키고 곧바로 다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의 하얀 형광등 아래 지연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비공식 메모, 야간 투약 시간표 사본, 산소 밸브 사건의 경위, 협박 쪽지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종이 한 장까지 테이블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를 하더니 다 읽고 난 뒤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어요. 당장 전원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지금까지 모은 증거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며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감이 찍혀 있더라도 환자 본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싸울 수 있어요. 지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 무기를 쥐어준 것 같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연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마자 근처 우체국으로 달려가 병원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응급 상황이 재발할 경우 병원의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접수증을 받아드는 지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접수증이 병원에 전달된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원무과 직원의 말투가 공손해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의 눈빛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태준이 307호를 방문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출입 시간과 체류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태준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연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연은 병원의 변화를 확인한 뒤 시어머니의 병실로 갔어요. 물컵에 거즈를 적셔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며칠 전과 달랐어요. 공포가 아니라 고마움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지연의 손을 아주 약하게 힘주어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힘이 지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큰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재수 씨, 어머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 끼어들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아래에 깔린 위협은 숨길 수 없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끊으며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지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지연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서서 벨을 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불규칙한 간격으로 새벽 내내 울렸고 그때마다 지연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너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연은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믿을 수 있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며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 거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가득 차 있었어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서류 사본을 손으로 만지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 서류가 저들의 목을 죄는 칼이 될 것이다. 지연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인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야간 투약 시간표 사본, 비공식 간호 메모, 산소 밸브 사건 당시 찍은 사진, 협박 쪽지, 녹음된 통화 내용. 지연은 이 모든 것을 날짜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펼치고 왼쪽에는 날짜를, 오른쪽에는 그날 일어난 일을 적었어요.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언제 처방이 변경되었는지, 언제 협박 문자가 왔는지, 언제 초인종이 울렸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끝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또박또박 눌러 적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증거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연은 완성된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보았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변호사는 증거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예요. 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어요. 노인 학대,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변호사의 손끝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법이라는 무기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동시에 지연은 병원 측에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다시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용 증명의 효과가 아직 살아있었고 변호사가 직접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문을 함께 보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지연은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료기록 사본이 지연의 손에 들어왔어요. 공식 기록을 확보한 순간 지연은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태준은 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시댁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재수 씨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병원에 드나들고 있어요. 재산에 눈이 먼 거예요. 탐욕스러운 며느리. 태준이 지연에게 붙인 딱지였습니다. 지연의 귀에도 그 소문은 금세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시댁 쪽 친척이 대뜸 지연아, 내가 어머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라고 물었을 때
지연은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잠도 못 자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쓰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문은 바람이지만 기록은 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은 지나가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시어머니의 몸이 직접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발작적인 호흡 곤란을 일으켰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흔들리고 산소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는 그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정 보호자가 올 때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를 찾아가 산소 밸브 점검 누락에 대한 소명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누가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 기록이 왜 빠져 있는지, 밸브가 잠겨 있던 것에 대한 병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의 관리 부실을 정면으로 몰아세운 것이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변호사는 지연을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법적 결정은 늦을 수 있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쌓고 있는 이 기록들이 나중에 저들을 올가맬 거예요. 법은 느리다. 하지만 기록은 날카롭다. 지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아 후문 쪽 동선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 엿들었던 태준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후문 사설 구급차. 태준은 분명히 다시 시도할 터였어요. 지연은 후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발걸음으로 재보았습니다. 구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2군데인 것을 확인했고 경비실에서 후문이 보이는지 각도까지 확인했어요. 경비실 창문에서는 후문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어요. 태준이 왜 후문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사설 구급차 업체가 병원 원무과장하고 조율을 다 마쳤대요. 오늘 새벽에 움직일 거예요. 이송 서류도 이미 준비됐고 당직 간호사한테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어요. 준비한 모든 것을 오늘 밤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 112 긴급 신고 버튼을 배치하고 증거자료 폴더를 바로 열 수 있게 정리했어요.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병원 주소와 상황 설명을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지연은 시어머니의 병실로 갔어요. 서랍에서 작은 빗을 꺼내 시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드렸습니다. 엉킨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풀어가며 지연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 밤만 넘기면 우린 자유해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눈을 2번 깜빡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정확히 2번이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믿는다고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내리는 마지막 승인과도 같았습니다. 지연이 병실을 나서자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더 가면 정말 다친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고 증거 폴더에 추가했어요. 이제 태준이 보내는 모든 위협은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1층 로비를 지나가던 지연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은 당직 간호사 한 명을 붙잡고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간호사가 주저하자 혜란은 봉투를 간호사의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어요. 지연은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초점을 맞추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혜란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장면, 혜란이 간호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까지 전부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연은 영상 저장을 확인한 뒤 병원을 나왔어요. 밤 10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모든 것이 결판나는 밤이 올 터였어요. 지연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두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법이 닿지 않는 새벽의 사각지대에서 이번에는 직접 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두 번 깜빡인 그 눈빛이 지연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이 주차장에서 새벽을 맞이할 작정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병원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서 지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실내등도 꺼두었어요. 차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지연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병원 후문 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병원 건물의 외벽 조명이 안개 속에서 뿌옇게 번져 있었고 후문 근처의 가로등 불빛도 안개에 먹혀 희미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112 긴급 신고 버튼이 바로 보이게 배치되어 있었고 증거 폴더도 한 번의 터치로 열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요. 왼손은 휴대폰을, 오른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3시 50분. 후문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흰색 구급차 한 대가 소리를 죽인 채 천천히 후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일반 병원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체에 아무런 병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이송팀 2명이 내렸어요. 그리고 병원 후문에서 익숙한 체격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이송팀에게 손짓을 하며 뭔가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어요. 사전에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태준 옆에는 혜란이 서 있었어요. 혜란은 갈색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에 찬 동물의 움직임 같았어요. 잠시 후 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송팀이 들것을 밀고 나왔어요. 들것 위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또 약을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송팀은 시어머니를 짐짝 다루듯 거칠게 들것을 밀었고 바퀴가 턱에 걸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순간 들것에 연결된 휴대용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경보음이 안개 낀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태주는 이송팀에게 빨리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시어머니를 빼앗고 싶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이를 악물지 않으면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참았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현행범이 되어야 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 접수원이 응답하자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읽었어요. 병원 후문에서 전신마비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송하려는 현장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즉각 출동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마친 지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병원 정문 쪽으로 차를 돌렸어요. 후문으로 바로 가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돌아가 병동 내부에서 후문 쪽을 차단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지연은 정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실로 뛰어가 당직 간호사의 어깨를 잡았어요. 307호 환자가 지금 후문으로 강제 이송되고 있어요. 모니터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307호 환자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상입니다. 307호 환자 상태 위급. 간호사의 외침에 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비상등이 켜지고 당직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지연은 간호사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렸어요. 뒷계단 앞에서 미자와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잠긴 뒷계단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연은 뒷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발이 허공을 밟을 뻔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1층 후문으로 통하는 문을 밀어젖히고 밖으로 나선 순간 이송팀이 들것을 구급차에 싣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반쯤 구급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들것과 구급차 사이에 몸을 던지듯 끼어들며 외쳤어요. 이 전원은 불법입니다. 환자를 내려놓으세요. 이송팀 2명이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연은 들것의 프레임을 두 손으로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태준이 달려왔어요.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태준은 지연의 어깨를 움켜잡고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들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금속 프레임에 끼어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태준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지연은 한 손으로 들것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봉투를 잡아당겼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두 사람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봐. 혜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혜란은 달려오더니 지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혜란의 손톱이 목덜미를 스치며 피부가 쓸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송팀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고 태준은 지연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혜란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들것 위에 시어머니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뜬 채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비된 몸이 발작적으로 떨렸습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울렸어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미 위태로운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안개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멀었지만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안개 속을 뚫고 번쩍이며 다가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헤라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송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그 혼란의 순간 지연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밀쳐 무릎이 아스팔트에 찧었고 손바닥도 까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외투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진 서류. 재산 처분이 임장 원본이었어요. 지연은 아픈 몸을 끌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후문 앞에 섰어요. 경찰관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지연은 무릎에 피도 닦지 않은 채 일어서서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태준은 얼굴을 바꿨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억지로 지우고 억울한 보호자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경찰관님,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보호자 권리예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럴듯한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연은 휴대폰을 열어 증거 폴더를 펼쳤어요. 야간 투약 시간표, 산소 밸브 조작 사진, 협박 문자 캡처, 헤란의 뇌물 시도, 영상,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조장 사본까지. 지연이 밤잠을 줄여가며 쌓아온 기록들이 화면 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전신마비 상태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보호자인 이 사람이 환자의 의식을 약물로 억누르고 재산 처분이 임장해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 했으며 오늘 새벽 불법으로 환자를 이송하려 한 겁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되어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태준의 얼굴이 시멘트처럼 굳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병원 안에서 응급의료팀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들것에 누운 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지연이 잡자 떨림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얼마 뒤 대학병원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안전하게 응급차에 옮겨졌고 산소가 다시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멈추고 일정한 전자음이 돌아왔어요. 지연은 응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태준이 경찰에게 둘러싸여 서 있었어요. 헤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안개에 서서히 가려지며 흐려져 갔어요. 응급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까진 손바닥의 통증도 있고 깊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태준의 소나기에서 시어머니를 완전히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공기는 요양병원과 달랐습니다. 같은 소독약 냄새였지만 여기에는 시어머니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전문 의료진이 시어머니의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했고 그동안 투여된 약물의 영향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옮겨진 첫날 시어머니의 산소 포화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수치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에는 산소 마스크의 농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지연에게 환자분이 이전 병원에서 받은 약물이 문제였습니다. 정상적인 치료로 전환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꽉 조여왔던 가슴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몸은 의사에게 맡겼지만 법적 싸움은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태준이 만든 재산처분위임장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글씨가 시어머니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위조한 것인지를 공인기관에서 판별하는 절차였어요. 전신마비 환자가 저렇게 또렷한 글씨를 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지연의 예상대로였어요. 위임장의 필적은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서에는 글씨의 필압, 획순, 운필 속도 등 여러 항목에서 불일치가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 직접 쓴 것인지 다른 누군가를 시킨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조라는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그렇게 집착하며 지켜왔던 위임장이 이제는 오히려 그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지연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태준의 협박 문자, 새벽 불법 전원 시도 당시의 영상, 그리고 박 약사가 작성한 투약 오남용 소견서까지. 경찰 수사관의 책상 위에 증거 서류가 쌓이는 것을 보며 지연은 밤잠을 줄여가며 기록을 정리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비리가 터져나왔어요. 태준이 요양병원 원무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간호기록과 출입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의 개인 통장에서 태준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었고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도 복원되었어요. 병원이 태준의 범행을 눈감아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경찰 조사실에서 무너졌어요. 그동안 병원 복도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조사관 앞에서 화장이 번지도록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헤라는 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도, 간호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새벽에 병원에 나타난 것도 전부 태준의 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의 팔을 움켜잡고 집에 가라고 협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었어요. 부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시어머니를 위협하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기심으로 뭉친 동맹이라는 것을 지연은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태준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지연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적이었던 말투가 점점 비굴해져 갔어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면 다 해드릴게요. 한때 지연을 겁주며 선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들을 한 통도 빠짐없이 캡처해 수사관에게 넘겼어요. 합의는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결정적 순간은 박 약사의 증언이었어요. 박 약사는 증인석에 서서 양복 단추를 여미고 투약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약의 이름, 투여량, 투여 시간대, 그리고 이 약들이 동시에 투여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문가다운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어요. 이 투약 방식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억누르고 서서히 죽음으로 모는 것입니다. 법정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었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의 변호인은 반론을 시도했지만
박 약사가 제시한 양리학적 근거 앞에서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박 약사는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 증인석에 선 것이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전문가의 양심과 사람에 대한 의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병원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소홀과 뇌물수수, 기록 조작 등의 비리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영업 정지 위기에 놓였어요. 원무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병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재산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뿐 아니라 노인 학대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혜란 역시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지연의 팔을 움켜잡으며 좋은 말할 때 집에 가라고 협박하던 그 오만한 미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리 지르며 얻은 승리가 아니었기에 더 단단했어요. 밤새 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찾고 한 장 한 장 증거를 쌓아 올린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치밀한 기록이 분노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연은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어머님, 이제 저들이 다시는 어머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안심하세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겨드린 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나. 시어머니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려 애쓰고 있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바람 소리보다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숨결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말보다 선명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지연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시는 누구도 시어머니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법적 방어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연의 신청을 승인했어요. 성년후견인 결정서를 받아든 날 지연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를 지켜냈다는 그 단순하고도 벅찬 안도감이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병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지연은 그 온기를 놓지 않은 채 비로소 시어머니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시어머니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물 해독 치료가 시작되었고 태준이 투여했던 약물의 성분이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독 과정에서 몸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의사가 설명했지만 지연은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밤새 손을 놓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흐릿하고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이 조금씩 사물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다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지연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재활이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시어머니의 굳은 관절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 지연은 옆에 앉아 치료사의 동작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치료 시간이 끝나면 지연이 직접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펴주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었어요. 팔꿈치, 어깨, 발목까지 굳은 관절을 풀어줄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대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지연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속삭여 주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결혼 초에 있었던 웃긴 일,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지연에게 용돈을 쥐어주다 들켰던 일.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가의 주름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웃으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련처럼 떨리기만 하던 손끝에 조금씩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지연의 손을 감싸며 힘주어 잡은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요. 그날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지연의 얼굴 위에 멈추었어요. 초점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분명한 긍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그동안 지연이 보아왔던 눈물과 달랐습니다. 공포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을 다시 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관절을 마사지해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발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연아. 갈라지고 끊어진 숨이 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세 글자는 분명했어요. 고맙다. 지연은 마사지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움직여 그 한마디를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소리 죽여 울려 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뒤로 요양병원의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쪽지를 발견한 뒤로 태준의 협박을 견디며 밤마다 증거를 정리하던 그 모든 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죽을 때까지 어머님 지킬게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말보다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친딸을 보듯 애틋한 눈빛으로 지연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들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본 거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잡은 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하고 나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간호사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숨기지 못했어요.
면회 시간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관절을 마사지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머리를 빗겨주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보며 눈물 짓는 시어머니.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세상에 이런 고부관계는 처음 봐라고 말하는 것을 지연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태준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였습니다. 지연이 직접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어머니에게는 자식이니까요. 시어머니의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마음을 정돈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은 매일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나무에 분홍빛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어두운 병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어느 오후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든 거였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불꽃으로 살지 않겠다고. 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온기로 남은 생을 채우겠다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지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원 방청석에 앉은 지연의 무릎 위에는 두 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떨었던 손이 오늘만큼은 고요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에게 노인 학대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경위 2명이 다가와 태준의 양쪽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태준은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지연을 보았어요.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태준이 법정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돌려줄 동정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잠그던 그 손에 줄 자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혜란의 선고도 이어졌어요.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혜란은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지연의 팔을 움켜쥐며 좋은 말할 때 집에 가라고 협박하던 그 기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혜란이 그토록 집착하며 손에 넣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선 지연은 한동안 건물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왔고 그 빛이 지연의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려왔어요. 변호사가 법원 문을 열고 나와 지연 옆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이긴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정이라.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따뜻한 것인 줄 이 모든 일을 겪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난간 사이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나 좀 살려줘. 옮기면 안 돼. 번진 잉크 위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어요. 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승소 후 지연은 시어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연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재산이 어머님에게 고통만 안겨드렸잖아요. 어머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목숨까지 위협하며 빼앗으려 했던 돈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회복은 기적이라 불러도 될 만큼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컵을 잡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컵을 잡았을 때 물이 반이나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연이 박수를 치자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연은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바퀴가 돌멩이에 걸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흔들렸지만 지연은 조심스럽게 길을 골라가며 한 걸음씩 올랐어요. 묘소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여기 오셨어요. 우리 셋이 다시 모인 거예요. 시어머니도 비석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눈물이 말을 대신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에 놓인 꽃잎을 흩뜨렸고 그 꽃잎이 마치 남편의 대답인 것처럼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뒤 지연은 시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어요. 더 이상 소독약 냄새도 형광등의 차가운 빛도 새벽마다 울리는 경보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요양병원의 좁은 창문 너머로는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끝없이 넓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시어머니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고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느리게 숨을 쉬었어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시어머니의 귀에 요양병원의 경보음 대신 자연의 소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서 지연은 시어머니가 혹시 우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았어요. 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하는 지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퍼뜨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며느리 좀 봐. 친딸이 저렇게 못해.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복 받을 사람이야. 지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지켜낸 것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지연은 그 안에서 전해오는 미세한 온기를 느꼈어요. 한때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지연의 손바닥을 타고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직 힘이 부족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5글자와 3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8글자가 지연의 심장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지연은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단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등을 토닥토닥 쓸어주었습니다. 서툴고 느린 손길이었지만 세상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어요. 밤이 되어도 지연은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발신번호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도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어요. 한때 지연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공포는 이제 지나간 밤의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감옥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괴한 가족의 신뢰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떤 잘못은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와 나란히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먼 산의 능선 위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어요. 지연도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밤이 가장 밝은 아침을 데려왔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마지막 한 줄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어머니가 침대 난간에 숨겨둔 그 종이 한 장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글을 쓰셨을까 싶어서요. 지연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았고 화가 나도 소리 지르는 대신 기록을 남겼어요. 결국 지연을 이기게 만든 건 주먹이 아니라 펜이었고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태주는 친아들이었지만 어머니를 짐승처럼 대했고 지연은 며느리였지만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지켰잖아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아드려 보세요.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